자,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군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고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고 마침 제가 이제 제언을 갖다 이 파워포인트를 열흘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제안들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저께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갖고 6개 부처가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행자부, 금융위원회, 미래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국무조정실 이렇게 해갖고 6개 부서가 해가지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비식별 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의와 그리고 이를 통해 갖고 이런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마켓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 여기 제안을 냈는데 어저께 그것까지 발표가 다 됐어요. 갖고 어떤 의미에서 좀 맥이 빠지기는 하는데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러한 빅데이터 마켓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약간의 학자들하고 이제 심포지움을 하면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갖고 거기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핀테크에 대한 전체적인 좀 모습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 규제의 추세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크라임, 범죄 형태가 이제 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나타나는 신종 범죄들을 핀테크를 갖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핀테크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돈 세탁 방지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암거래에서 핀테크라는 기술이 활용이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좀 제언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비더만 교수님, 닥터 비더만이나 아니면 체어 부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비슷한 고민하고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괴적 혁신이냐 아니면 현재 기존 산업의 그러니까 기존 산업을 갖다 지원해주는 형태를 서스테이닝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존 산업을 파괴시키는 것을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핀테크는 기존에 있는 테크놀로지하고는 좀 다르게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으로는 기존의 산업들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핀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은행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크레딧 어널리틱스나 아니면은 인증, 시큐리티, 보안, 그리고 자산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은행들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아예 스타트업 기업들을 갖다 키우면서 핀테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 글로벌 뱅크들, 시티뱅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로이드뱅크, ROE가 최근 3년 동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왜 이렇게 지금 안 좋지 분위기가? 근데 그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옛날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하는 영역들이 뱅킹이나 파이낸싱이나 머천트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이 각각의 핀테크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거기에 전문화시키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시장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그만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거대한 글로벌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을 다 지금 그 잠식시키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언번들링 어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기존 은행에서 번들링으로 그 서비스를 해줬던 부분들을 이제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대체를 하면서 수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그 영역들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이건 제가 좀 나눈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그 플랫폼 베이스드 핀테크 부분은 그 기존에는 은행들과 금융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고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핀테크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크레딧 어널리틱스, 리스크 어널리틱스 또는 마케팅 쪽에서 그 커스터머를 어퀴지션하는 마케팅 사이언스 쪽, 마케팅 어널리시스 쪽에 굉장한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크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퍼스널 파이낸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지만은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 못할 수 있는 게 그 전자화폐나 그리고 O2O 서비스, 그래갖고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융합해서 해주는 핀텍 컨버전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류가 연결이 돼서 아마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코리안 피버라는 그 컨버전스를 갖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핀테크 그러면 지급결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미 10년 전에 그 핀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지급결제는 거의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I라고 하는 금융회사들의 펑셔널 핀테크 영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틱스하고 퍼스널 파이낸스 이쪽이 굉장히 급증하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기업 진출 현황은 어떠냐? 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글로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그 기사들은 많은데 전부 다 뭐 데모 데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MOU 체결하겠다든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그 봤던 것이 그 피노텍에서 합작해서 설립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글로벌 현황의 얘기가 말은 좀 많지만 실속이 없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싶고요. 국내 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뭐 그 국내 은행들의 해외 점포 현황들을 보면은 거의 그 증가가 없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쪽에 규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결제 시장을 갖다 미국에서 가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굉장히 엄격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지급결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은행보안법 BSA라고 하는 은행 뱅크 시큐리티 액트라고 하는 거기를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자금 세탁, 안티머니 런더링하고 불법 자금 유통이나 소비자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유럽을 가겠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최근에 유럽은 또 완전히 그 개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관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GDPR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개인 정보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팔로우를 그 컴플라이언스가 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그 EU 기반의 레귤레이션도 있지만 또 자체적인 국가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나라별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갔다가는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 그 프로텍션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 그 글로벌 금융 규제는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은 뭐 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규제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바젤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하면은 바젤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니네들이 굉장히 정교한 그 리스크 측정을 해라. 아까 그 체어 그 부회장님께서 그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크레딧 리스크 굉장히 정교하게 니네들에 맞춰서 해라. 이 부분이 그 글로벌 금융 규제의 그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켓에 대한 디스클로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시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감독 당국가 아무래도 늦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 사정을. 시장에서 그러한 어떤 모니터링 기능들을 마켓 베이스로 그 시장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시장을 갖다 운영시키는 그러한 영역들로 그 공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또는 핀테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정보들이나 회계 정보들을 마켓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그 UK에서 나타난 크레딧 카드인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고객 정보 유출, 사이버 관련 전자상거래 사기, 칩 위조지, 뭐 영수증 불법 도용, 뭐 아주 다양한 형태의 불법 도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우버가 중국에서 해킹당하는 거, 그리고 페이팔이 지금 그 엄청난 그 불안전 판매를 통해 가지고 그 벌금을 물은 얘기, 특별히 또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 거기에 대한 그 이슈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애플사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높은 그 프로드 레이트가 나올 거라고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Financial Fraud Action 그 FFA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에 영국에서는 그 핀테크가 발전이 되면서 크로스보더 프로드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 간의 그 프로드가 그 레귤레이션 그 브리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프로드 레이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제가 추정한 걸로는 국내가 한 0.1% 정도 되고요. 카드입니다. 페이팔이 한 0.33%, 알리페이가 한 0.4% 정도 되고 애플페이가 비공식 자료지만은 한 6%에서 8%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거든요. 디폴트 레이트가 왜 낮을까? 아니, 프로드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카드 한번 끄면은 그리고 그냥 사인하고 대충하고 끝나고 가잖아요. 하지만은 그 뒤에서 뒷단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IT 인프라 시설을 통해 가지고 신용이 크로스 체크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사인 아무렇게나 하면 여권 달라 그러죠. 사인 이거 틀리다고 막 컴플레인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인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봐줘요. 왜냐하면 그 백 오피스에서 엄청나게 크로스 체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 정보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인프라 시도 잘 돼 있고요. 한 가지 또 좀 약간 그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이렌 오더라는 게 스타벅스에서 어떤 거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해요. 가갖고 그냥 찾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고 카운터에 가서 뭐 주문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이렌 오더가 이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실패를 해요. 갖고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실패를 해갖고 이제 못 쓰게 된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누군가가 헤드쿼터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야, 한국이 IT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국에 사이렌 오더가 들어오면서 대박을 터뜨려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사이렌 오더가 준비가 됩니다. 거기서는 비콘까지 있어가지고 딱 있으면은 지금 그 주문한 스타벅스 영역에 1km 안에 들어왔네. 그럼 빨리 대표놔야지. 갖고 바로 오자마자 스타벅스 들어오자마자 바로 따끈한 커피를 해주고 프리페이드 카드 가지고 이미 결제는 다 돼 있고 이러한 형태의 그 서비스들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재밌어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랜섬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갖다 딱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딱 시켜놓고 야 너 24시간 내 돈 주면은 돈을 갖다가 내면은 이거 풀어줄게 암호. 24시간 지나면은 가격이 2배로 뛰어요. 그래서 계속 막 뛰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암호화된 파일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해독 프로그램을 구하십시오. 그래놓고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니까 그 범죄에서 이런 비트코인들이 막 쓰이게 되면은 좀 우리가 모습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 좋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핀테크 방향이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커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게 그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P2P 가지고 이제 그 랜딩 클럽이 아주 큰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잠깐만요. 시간 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그 P2P 가지고 투자자 사기로 민원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P2P 가지고 문제가 돼서 됐고요. 자,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57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89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증가된 거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쭈바오라고 하는 사기 사건이 있는데 P2P 업체입니다. 9조 원이에요. 그 전체 규모가 그 696조 원입니다. 규모가 단위가 틀리죠, 그렇죠? 9조 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잠재적인 폭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P2P 업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태로 그냥 나가게 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 핀테크 산업은 P2P 업체는 커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요. 랜딩 클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불안전 판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주가가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금융 상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딱 만들면 디폴트가 안 나요. 그러다가 한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자기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디폴트 레이트가 나옵니다. 자, 랜딩 클럽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이러한 그 오래된 그 채권들이 이제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자기의 디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그 빈티지 어널리시스라 그러는데 오래된 채권들을 갖다 이제 보니까 디폴트 레이트가 급등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프라이싱을 제대로 못 해갖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 핀테크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는 그런 다크 사이드 오브 핀테크 인더스트리입니다. 한 몇 가지만 그 제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핀테크를 하려면은 그 핀테크 업체만 잘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 다음에 감독 당국, 입법부 이 세 군데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하고 일반 IT 업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시장을 리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핀테크 산업을 하나의 그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부나 국회나 이쪽에서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부에서 시장을 간섭하거나 내가 투자할게 정부에서 투자를 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실패를 두려워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개입하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그 시장의 중심은 금융회사와 IT 업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대한 주체는 그 환경을 만들고 룰을 만드는 거는 금융당국하고 정부하고 그 다음에 그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하느냐? 건전성 감독, 투자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사기 거래에 대한 감독, 돈 세탁 방지, 올바른 리스크 측정, 그 다음에 채권 추심에 대한 그 분쟁 조정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잘 정착이 돼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중심의 그 네거티브 규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그 이제 그 핀테크 샌드박스나 핀테크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지금 뭐 정부 그 금융위에서도 이제 관계자 오셨지만 뭐 만들고 이제 지금 준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얘기도 금감원에서는 그 샌드박스 얘기도 하고 금융위에서는 테스트베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나오는데 시스템이 만들어져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샌드박스나 테스트베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의 유통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시스템 만들어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데이터가 없는 시스템은 기름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움직여 줘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술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켓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저께 발표한 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그냥 받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핀테크 업체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갖고 프로덕트를 만들면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허접하더라도 일단 써보면서 계속 진화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나 금융회사들이 좀 참을성을 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 핀테크 산업이 그 글로벌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자유스럽게 좀 들어보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아까 마인 파이낸스 프랑크푸르트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야 한국 와서 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기술이니까 한국 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그 샌드박스로 하면서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모든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갖다 만들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면서 핀테크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원 7하고 8은 국내 핀테크가 나가면서 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그 디스커션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